다음으로는 오형라 기획재정부 그린 뉴딜 자문단 분과장이자 경희대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형라 교수님께서는 한국판 그린 뉴딜의 배경과 목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그리고 좋은 저녁 인사드리겠습니다. 세계은행 그리고 녹색성장기금의 기획재정부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한국판 그린 뉴딜에 대해서 오늘 녹색혁신의 날을 맞아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그린 뉴딜에 대해 이 개발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해서 최근에 GDP 성장의 둔화 그리고 고용과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충격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려가 심화되었습니다. 한국의 뉴딜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규모의 재정 투입, 경제활동의 促진, 그리고 적시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이고 간단한 그런 조치는 아닙니다. 한국판 뉴딜, 한국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 더욱 지속 가능한 한국을 향한 전환을 가속화할 장기 전략의 첫 단계입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다마니아 수석 경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높은 경제 성장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린 뉴딜은 이런 환경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은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숫자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의 자본 리턴율은 지금 이렇게 산업마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나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률이 더 높지만은 탄소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 수익률이 더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더욱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성장을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 산업을 더 촉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디지털, ICT 기술 그리고 디지털 경제, 정보 경제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든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그린 뉴딜은 이 한국판 뉴딜의 두 번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린 뉴딜이 발표가 되기 전에는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LEDS를 논의를 하였습니다. 5개의 시나리오를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축을 하는 것은 40%에서 최대 75%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넷제로는 여기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청회를 함에 있어서 국내적으로 넷제로를 한국도 해야 된다라는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LEDS에 이것을 반영을 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넷제로 목표를 2050년까지 공약을 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그린 뉴딜이 발표가 되었을 때 넷제로 목표를 도입할 의지를 보이기는 했지만은 그 목표 몇 년까지인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타겟 연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it is directly linked to the 2050 carbon neutrality pledge. 그래서 이 코리안 한국판 뉴딜이라는 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우리의 공약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어젠다하고도 연결이 되었는데요.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처음 하였을 때 정부에서는 저탄소 그리고 저원전, 탈원전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를 해야 된다. RE 2030이라고 하는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시면 알다시피 신재생 에너지는 이 초록색 그래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9년에 한 자릿수밖에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하기 위한 이런 목표를 위해서 한국판 그린 뉴딜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두 번째 요소로 들어가게 된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외부적인 이런 조건도 있었는데요. 한국의 경제는 세계 무역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세 개의 시장에 더욱 의존도가 높은데요. 중국, 미국, EU 시장에 50% 이상의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시장 수출 대상국은 그린 뉴딜을 도입을 하거나 혹은 2050년까지 넷제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미국, EU 도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외적인 그린 뉴딜을 추진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해드리자면 세 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디지털 뉴딜이고, 두 번째는 그린 뉴딜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 안전망의 강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네 번째 테마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공정한 동등한 지역적인 개발입니다. 미국과 EU에서 비슷한 것을 만들었었는데요. 이 목표는 우리의 전환이 포용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마니아 박사님께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와 정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겠습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1997년, 98년의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왔습니다. 2018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다음에 2019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개선을 하기는 했지만은 배출량의 순위를 보면은 2019년까지에도 계속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배출량으로 9위를 차지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GDP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5년이요. 보시다시피 에너지 비중과 에너지 사용은 탄소의 배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GDP에서 탄소의 비중이 역시 높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에너지 비중을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한국이 일본보다 GDP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가의 속도를 보시면요. 이거는 2015년 기준으로 상대적인 속도를 보는 것인데 우리는 94.87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많은 개선을 했는데 한국은 그거에 비해서 개선 속도가 늦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의 개선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 그 바탕으로 한국의 세 가지 그린 뉴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 공간을 녹화하는 것입니다. 도시 공간과 인프라의 그린 전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책은 노후한 공공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인데요. 왜냐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90%가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린 뉴딜의 성취의 여부는 에너지 부문을 개선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하려고 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감축하려고 하고 있고 에너지 수요를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 수소도 새로운 에너지 소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 부문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화석 연료 기반의 수송에서 완전히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시장을 물론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부문을 보시겠습니다. 산업 부문은 한국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EU나 미국 시장에 비해서 중요성이 더 큰데요. 제조업에 대한 우리의 한국의 의존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은 GDP의 30%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래서 이 제조업 부문의 탈탄소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부문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현대화라는 것은 ICT 기술을 활용을 함으로써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그래서 녹색 R&D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5개 분야의 녹색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맑은 공기, 바이오, 수열 에너지, 태양광 패널, 순환 경제인데요. 순환 경제는 재사용과 재활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만야 박사님 말씀하신 것과 조금 축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탈탄소화를 하기 위해서 정부는 주요 기술에 투자를 할 것인데요. 탄소 포집 저장 활용, 그리고 순환 경제, 미세먼지, PM10, PM2.5 그러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 등이 이런 주요한 기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후 파이낸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PPP 프로젝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프로젝트를 민간 부문과 함께 함으로써 이런 펀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색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녹색 산업 분류 체계, EU의 분류 체계와 비슷한 녹색 산업 분류 체계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EU와 미국과 한국의 그린 뉴딜을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비슷합니다. 서로 유사성이 높은데요. 그렇지만 이 버짓을 예산 부문을 보시면은 한국의 예산은 EU나 미국의 그린 뉴딜의 예산에 비해서 훨씬 적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얘기하신 바는 한국의 그린 뉴딜은 계속해서 진전을 할 것이다. 그린 뉴딜에서 2050년 탄소 중립까지 도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여기가 다가 아닐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한국의 그린 뉴딜의 미래를 결정할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그린 뉴딜은 대통령실에서 먼저 주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여당에서도 주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과 민주당 외에도 많은 정부 부처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 이상의 예산이 지자체에서 관리
관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 간의 정책 조율과 지자체의 역량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이 에너지 부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에너지 믹스를 OECD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석탄 화력과 원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가 6%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천연 자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탈원전을 추구하려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린 수소, 녹색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생산 용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녹색 수소를 제3국에서 생산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의 비중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하고 CCUS, 탄소 포집 기술이 굉장히 비싼 기술인데요.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 전환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는 이걸 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비용이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비용이 전기 요금으로 전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소세 그리고 에너지 세제를 새로 도입하는 그런 세제 개혁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경제 시장 기반의 완화 방법으로는 이러한 세금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도 물론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행동은 공공부문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민간의 자원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금융그룹에서는 ESG 관리, 환경사회 지배구조를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그 녹색 금융상품도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민간 부문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SK, 삼성, CJ 혹은 대규모 금융그룹들이 이제는 ESG 관리를 더욱더 강화하고 RE100에 가입을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부문은 정부로부터 명확한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에서 해야 되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정확한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물론 인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탄소 가격의 책정, 특히 전기 요금에 대한 전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